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실기시험의 제1강은 공업통계학 기초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공업통계학은 3강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확률분포까지의 통계학 기초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출제가 4점에서 1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만 10점이고 나머지는 다 4.5점 정도의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 하는 건 진짜 청기 누설인데요. 잘 들어주세요. 도수분포표와 품질정보 해석은 이건 나오면 10점입니다. 통상 3년 내지 4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요. 나오면 10점짜리가 나오고요. 재수 없으면 12점, 15점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최대. 예. 그래가지고 이거 엄청난 점수로 나오는 거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를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 독립인 경우의 확률 계산, 이건 3점 정도로 나오는 거고요. 3점, 4점. 베이시안 정리는 보통 4점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생뚱맞게 나오는 게 기대값과 분산이 제가 필기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예, 제가 중요한 것은 시험에 악착같이 많이 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6점에서 9점 내외로 나옵니다. 이것도 보통 3년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는 이 두 가지가 키가 되고요. 나머지는 점수 배정이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모수와 통계량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죠. 저는 이제 산업기사에서는 좀 나오고요. 기사는 보통 10년에 한 번꼴 정도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인데요. 다음 데이터에 대해서 물으면 답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심위치 통계량과 산포의 통계량을 묻는 문제인데, 이거는 10년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거의 산업기사는 조금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기사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10년에 한 번씩 나온다 해서 안 넣을 수는 없어서 이건 넣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시험에서 주의사항에서 얘기했던 그 문제예요. 이게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됐으면 이거 계산기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이 계산기로 해결이 되는데, 다음 중 중심위 통계량 구하시오. X바 계산기에 의하면 000.0이다. 딱 이렇게 답을 써놔요. 근데 이렇게 답을 쓰시면요, 앞에 뭐가 돼 있냐면요, 계산 과정 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X바는 저기 그러니까 000.00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데 계산 과정 처음 뵀어요. 근데 누구든 다 알아요, 이거. 계산기 눌렀다는 거. 근데 이건 그렇습니다. 분명히 계산 과정 쓰라고 돼 있거든요. 수식을 쓰고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기인데 왜 그러냐. 계산기라도 수식은 써야 돼요. 그 수식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또는 6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25.4 플러스 다 쓰기 힘들죠? 댕댕댕댕댕 27.5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아요. 교수들이 이렇게 썼다 그래가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으로 붙지는 않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니까 여기까지 다 더했다는 얘기죠. 어차피 계산기 누른 건 알거든요. 이 정도면 수식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문제가 수식을 쓰고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5개는 다 공부해야겠지만, 답안을 작성할 때 실은 답지의 책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실제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그냥 X바는 제가 드리는 게 제일 편한 답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이렇게 하고 답이 32.5잖아요.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우리 채점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답 맞고 식 맞으니까 정답 이렇게 채점하거든요. 이번에는 산포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산포를 물어보면 이건가 지금 똑같이 이제 공식으로 바로 나오는 경우가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제외하면 공식으로 바로 나오는 경우는 없죠. 계산기에서 나머지는 직접 나오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은 현재 제곱합에 관련되는 건데요. 제곱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합니까? 제곱합을 구하라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구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구하고 이래도 구해도 됩니다. 이거는 옛날 20세기 계산법입니다. 요거는 계산기 시대의 계산법이죠. 20세기 후반 계산법이죠. 요즘 지금 현재 이론은 이렇게 쓰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나오잖아요. 계산기에서. 계산기에서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기 이거 제곱하면 뭐예요? 분산이죠. 여기다 자유도 곱하면 뭡니까? 제곱합이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구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웃기는 게 되겠죠? SS는 5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표준편차가 얼마인가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표준편차 값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답 이렇게 달아놔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풀어도 옳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동계수입니다. 이 변동계수를 계산할 때는 퍼센트를 붙이냐 안 붙이냐 고민하시는데 그냥 그러지 마세요. 변동계수를 어떻게 외우라 그랬습니까? 예, 영화관으로 외우면 된다 그랬죠? 예, CV. 예. V가 여기 뭐예요? 요거 X바죠. 여기는요? S죠. X바분의 S거든요. 이게 변동계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100%를 곱하느냐 마느냐. 원래 곱하는 게 맞아요. 계수잖아요, 계수. 그래서 원래 곱해서 쓰는데요. 안 곱해도 돼요. 왜? 쌍대란 말이 없잖아요, 상대. 상대는 백분율이거든요. 상대란 말이 없으니까 안 붙여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안 붙이면 돼요. 그냥 X밥은 S만 하세요. 그리고 소수점으로, 즉, 이렇게 된 거죠. 32.5. 이거 필요 없거든요. CV는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6.03150. 계산기에서 나왔는 모양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0.1853. 그럼 끝난 거예요. 아까 제곱합은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 제곱합은 표준편차가 이거니까 5 곱하기 6.03150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81.89496이 나옵니다. (2번) 문항인데요. 이거는 기본이 10점짜리 문항입니다. 도수분포표거든요. 그래서 15년에도 나왔고 18년에 나왔고 20년에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벌써 그냥 계속 나오는데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보통 3년 간격으로 한 번씩 나오죠. 20년에 나왔으면 올해 안 나오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문항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원래 옛날에는 이게 계급 구간까지 정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항은 지금 품질경영 15강을 보시면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설명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하고 혹시 몰라서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문제가 그것도 있거든요. 그냥 데이터만 주고 히스토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다는 말은 못하는 거죠. 한 문항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건 랜덤이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문제들을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고쳤어요. 그 고친 게 뭐냐 하면은 이까지는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최소한.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체크하는 것 때문에 틀리는 게 뭐 하잖아요. 제가 40년 전에 기사시험 볼 때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품질과 기사시험 2차가 처음 생긴 게 84년도거든요. 그때 시험을 봤죠. 근데 그때 시험 문제가 도수분포 작성이 나왔는데요. 데이터 200개 주고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끔찍한 일이었어요. 데이터 200개를 체크를 하는데 하나만 삐끗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점수 60점짜리였습니다. 그거 틀린 애들은 다 떨어졌죠. 근데 그런 무식한 문제를 풀면서 도대체 누가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진짜 황당하잖아요. 그거. 그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실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문제부터 다 고쳐버렸어요. 뜯어 고쳐버렸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로 한 2005년경에 그때 대부분 수리를 했습니다. 교수님 몇 분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한다고 했지만은
안 한 문제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운 없으면 그런 문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정도는 이제 한번 좀 아실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두시고요. 여기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도수분포표의 계산은 몇 가지 원리만 아시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이 xi 데이터가 ui로 치환이 된 거죠. 이 ui로 치환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f를 곱해놨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 x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치환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뜻하는 게 뭐냐? 시그마 x제곱이에요. 왜냐하면 도수가 시그마를 뜻하거든요. 개수니까 곱이죠. 곱은 결국은 다 더한 거랑 똑같죠. 같은 값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시그마 x제곱이고요. 즉 시그마 x제곱이 18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x를 시그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시그마 x가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도수죠. 이건 n이죠. 다 더하면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0으로 치환된 게 있어요. 0으로 치환된 것이 요 자체 값인 10인데요. 요거의 평균치거든요. 이 값을 다 10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에서 10을 다 뺀 거예요. 그래서 0으로 치환된 거죠. 정규분포에서. 그러니까 x0가 10이 됩니다. 모든 걸 다 뺐으니까 x0가 10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원래 hc 커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는 1씩 커지게끔 치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여기서 이걸 보냈다는 얘기는 h분의 1을 곱한 게 되죠. h분의 1을 곱하면 이 값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1로 보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다시 h를 곱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1로 갈 때는 곱하기 h를 하면 원위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 여기서 1로 올 때 이 값에다가 h분의 1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 h를 곱하면 상쇄가 되면서 뭐가 돼요? h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리대로만 하면은 이것은 공식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우선 평균의 공식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평균의 공식은 x반은 시그마 x 나누기 n이죠. 이렇게 마음속에 이것을 품고 그대로 써줍니다. 시그마 x 대신에 fi ui죠. 시그마 fi ui 나누기 n 대신에 당연히 100이 되겠죠? 그 시그마 fi. 근데 이것을 다시 데이터를 원배로 돌려줘야 돼요. 곱하기 h 플러스 무조건 처음에 빼줬던 거. 이거 다 플러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원위치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 0이고 이건 10이잖아요. 10을 더해줘야죠. 그래야 10이 되죠. 플러스 10. 즉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x반은 당연히 100분의 마이너스 1이죠. h가 얼마인가요? 0.07이네요. 0.07이니까 0.07을 곱하면 원위치가 되는데 대시당초 처음부터 다 10을 빼줬으니까 더하기 10. 그러므로 9.9993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표준편차를 구하는데 표준편차 먼저 구할 필요 없어요. 먼저 제곱합부터 먼저 구해야 합니다. 원래 제곱합의 공식은 아시다시피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이었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시그마 x제곱이 뭐예요? 시그마 x제곱이 얘죠? 시그마 x제곱? 그러니까 시그마 fi ui의 제곱 요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이 시그마 fi가 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x 이거는 시그마 x가 이거니까 fi ui죠. 그러니까 시그마 fi ui의 제곱. 그런데 원래 값이 여기서 1로 가려면 h를 곱해줘야 돼요. 이건 2차 정률이죠. 그러니까 h 제곱을 곱해줘야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암기 끝난 거예요. 미련하게 막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비교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180일 아닙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나누기 100이죠. 여기다가 0.07의 제곱을 하면 0.8868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표준편차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S는 이제 정상적으로 구하면 돼요. 나누기 자유도잖아요. n-1. 그러니까 이거는
0.88685에 그냥 99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다 해놨으니까, 원위치로 돌렸으니까 그냥 일반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0.09465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 계산이 이렇게 두 개를 답안을 작성하게 되면 보통 점수가 이거는 3점 아니면 4점인데요. 두 개를 묶어서 모두 오르면 3점 아니면 0점 그럴 수가 있고 개당 2점씩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맞아야겠죠. 이 히스토그램은 보통 3개 내지 4개 정도를 딸린 식으로 내는데요. 그러면 보통 10점 정도인데 어떨 때는 이게 12점, 15점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때는 점수가 좀 여유 있게 가고요. 10점 경우에는 점수가 좀 박하게 나와요. 항목별로. 자, 히스토그램 점수 중에서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하면서도 이상하게 하는 게 뭐냐면 히스토그램 작도거든요. 이런 걸 작도를 하라 그러면 답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네모가 하나 덜렁 걸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거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시험장 입장에서 눈금자라고 준 거예요. 눈금자. 그러니까 이 눈금자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이용하라는 얘기고요. 요 안에다 답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히스토그램은 요 안에다 그려야 되니까 이런 경우 상당히 깝깝해 하거든요. 먼저 근데 깝깝해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히스토그램 할 때는 규격을 그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9.7하고 10점인데 9.7이면 이거보다 작아요. 얘보다 작고요. 10.2면은 요 안에 있죠. 그러면 사실은 이 9.7도 포함한 범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값들이 0.07씩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0.07씩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9.72가 되고요. 여기는 9.755에서 9.68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다행히 지금 9.7이 들어갔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칸이 거져서 여기가 9.685고, 여기가 9.75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도수가 몇 개예요? 34개죠? 34개니까 가장 많아봐야 뭐 40개가 안 되는 거죠? 20개, 10개, 이렇게 보면은 20, 10, 30. 대충 이렇게 거지죠? 그럼 여기다 이제 F라고 쓰시면 돼요. F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가 685니까 9.75니까 여기다 대충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9.7을 하나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75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 나가는 거는 2개. 그러니까 2개니까 여기서 대충 2개. 그 다음에는 11개. 11개가 위로 올라가야죠. 그 다음에는 22개. 이게 이제 칸대로, 지금 막 걷었는데요. 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34개. 34개는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 조금 안 맞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름까지 따지는 않고요. 높이만 들어가면 돼요. 18이니까 이보다는 낫죠? 18. 그 다음에 9. 저처럼 이렇게 대충 그리면 돼요. 여기는 9고 여기 11이니까 여기는 높은데 여기는 이렇게 낮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3이면 이렇게. 그 다음에 1. 이렇게 됐죠. 자, 이제 거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315인데 지금 10.2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2니까 여기네요. 여기. 여기서 이제 뭐가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10.2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충 작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격이 들어가고요. 규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것만 작동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값을 다 써줘야 되느냐? 처음 시작하는 것 정도만 써줘도 되고요. 칸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누워서 써도 돼요. 근데 이 값을 써도 되고 여기 시작 값을 써도 됩니다.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사실 안 써도 괜찮아요. 안 써도 여기 처음에 한 중간중간 띄엄띄엄만 써줘도 사실은 여기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보면 이제 문제집에 따라 가지고 도수들을 써놓더라고요. 여기 34개 이런 식으로. 여기 이게 도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34개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실제로 답지를 보면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대신에 여기 저는 어떻게 나왔어요? 가운데 값을 써놨죠. 이거는 근데 원칙이냐 그건 아니고요. 엑셀이 가운데 값이 나오더라고요. 엑셀 돌린 거예요. 엑셀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거 뭐 끝에 값 쓰던 뭘 쓰던 비워놓던 건 상관없어요. 다만 중간중간에 이 값이 얼마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규격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틀림없이 그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에 딸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공정이 정규분포를 따른 경우 규격을 벗어난 확률을 구하시오. 규격을 벗어난 확률이면 이쪽을 구하라는 거죠.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책에 따라서는 도수표가 벗어나는 걸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이 도수표 자체는 표본을 나타낸 거긴 하지만 일단은 로트를 대신한다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로트의 합격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트의 합격 확률을 계산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거를 하라고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이 얘기는 이미 정규분포를 따르는 게 확인됐으니까 로트라고 생각하고 풀어라. 즉 미리 계산되어 있는, 아까 1번에서 계산된 거죠. X와 S는 당연히 이것은 로트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즉 로트의 평균, 로트의 표준 편차,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불량률을 구하라 했죠. 불량률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P는 불량률은 데이터가 규격 상한을 벗어나거나 데이터가 규격 하한을 벗어나는 경우죠. 규격 상한과 규격 하한을 벗어나는 경우인데, 기억나시나요? 규격을 무시하라. 무시하면 되죠? U를 무시하라. 하한도 무시하라. 뭐 이렇게 풀어나가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책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고요. 실제는 어떻게 푸느냐? P는 불량률은 규격이 상한이 10.2이고 하한이 9.7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그냥 바로 G로 바로 나타내면 되죠. 무시 10.2 빼기 9.9993 0.09465 프로 G에 9.7에 9.99993 0.09465.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보면 이걸 9.99 하다 뭐 10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요. 반올림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도 0.09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값이 굉장히 벗어납니다. 그거 곤란해요. 가급적이면은 이 다섯째 자리만큼은 좀 지켜주는 게 답안 쓰시는 예의가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채점하는 사람 무지 고생하거든요. 여기 있는 숫자로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자릿수를 낮추면은 채점하는 인간들 엿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채점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그거는 조금 예의를 지켜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상태에서 끝에 약간씩 다섯자리 약간씩 답이 바뀌는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채점의 불이익을 안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잘라가지고 계산했다가 쬐끔만 답이 이상하잖아요. 그건 다 거버려요. 미스가 되니까요. 어차피 규정상 다섯째 자리 안 쓰면 틀린 거기 때문에 따라서 해주긴 해주는데 일단은 답이 조금만 요성나도 정상 참작을 해서 그냥 거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끝까지 문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계산하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미리 써놨는데요. 계산을 해서 지금 계산기에 의하면 지금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수표를 보고 결국은 구하는 건데 수치표는 두째 자리가 없거든요. 소수 두째 자리, 정윤보표가.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는데 보관법을 풀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진짜 보관법을 풀었습니다. 근데 컴퓨터 시대에 무슨 보관법입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자르면 돼요. 여기서 반올림을 하든 버림을 하든 올림을 하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수표의 값이 평균값이에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 올려야 되니 내려야 되니 따지는데요. 그 따지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다 고령이라 다 은퇴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2.11이 됐던 2.12가 됐던 원하시는 대로 잡수면 됩니다. 저는 그냥 반올림할 걸 권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N을 구하는 검출력 문제는 그건 얘기가 달라요. 정도를 일단 얼마로 하기로 소비자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계약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도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거는 당연히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때만 N이라는 것이 강하게 여러분들이 계약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건 얘기 따져나가지만은 이거는 지금 뭐냐면 확률 문제잖아요. 확률 문제인데 그 자체가 지금 계약법하고 이건 무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반올림을 해서 대략 어느 정도냐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거기서 1이 맞니, 0.01이 맞니, 0.02가 맞니 하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답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2.11도 답을 달아놓고요. 2.12도 답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답지가 두 개가 다 맞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건 여기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반올림하세요.
잘 모르면 반올림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반올림을 하니까 저도 지금 반올림 해놨잖아요. 네, 이건 근데 반올림 안 하고 지금 버려놨네요. 2.12, 그 다음 이거는 3.16. 상관이 있냐?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수표를 보는 방법을 하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것이 표준편차의 표인데요. 제가 2005년도에 이것은 만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요까지는 원래 3.0까지는 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죠. 이게 꼼수를 부린 건데요. 문제가 갑자기 식스시그마로 그 당시에 2005년도에 확대가 되면서 식스시그마까지 가면은 G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수험생은 여기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라니까 방법이 분들이 0000으로 나가는 거. 그럼 이거 보십시오. 6.0일 때 0이 몇 개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0의 x승 9276. 만약에 이게 여기처럼 이게 9인가 봐요. 0이 9개. 0, 0, 0, 0, 0, 0, 0, 0, 0, 9, 2, 7, 6. 답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 앞에 0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면 2.1은 그냥 편하게 구할 수 있죠. 2.1 2죠. 그러면 이제 수표를 보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0.0170이 나옵니다. 그럼 저거는 0.0170이 나오고요. 3.16이거든요. 이쪽을 나타낸 거지만 대칭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3.16 이하나 3.16 이상이나 같죠? 그러니까 3.16인데요. 0,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0.0이 3개. 0, 0, 0, 7, 8, 8, 8, 8. 그러니까 7, 9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01779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규격 하한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로트의 상태로 검증하기 때문에 불량률을 물었을 경우에 이렇게 상하한과 모두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점수가 해봐야 3점밖에 안 됩니다. 정말 짜죠? 네 번째는 공정능력 지수를 구하고 공정능력 평가 시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능력 지수는 자연공차 대 토러런스의 비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다시피 CP라고 하고요. 자연공차와 토러런스의 비다. 그래서 자연공차와 토러런스의 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것도 공식을 안 쓰시고 처음부터 답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0.2 마이너스 9.7 6 곱하기 표준편차가 이거니까요. 09465 그러면 0.88044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CP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꼭 평가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미 말씀드렸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6, 5, 4, 3 위에 이렇게 쓰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식스시그마부터 0, 1, 2, 3 이쪽 가면 이제 4가 되겠죠? 그럼 0.88이니까 요 사이에 있죠? 이게 딱 하면 됩니다. 공정능력은 딱 한마디만 쓰면 돼요. 3등급. 그럼 평가 끝난 거예요. 자, 지금 답을 보시면 공정능력은 3등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공정능력이란 말 안 써도 된다 이거죠. 그냥 이렇게만 써도 가장 확실한 답이 돼요. 거기다가 이런 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족을 달지 말라는 게 3등급. 그래놓고 뭐라고 쓰냐면은 그러므로 공정능력은 보통이다. 공정능력은 매우 나쁘다. 이렇게 되는데 공정능력은 나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답지에는. 그러니까 보통이다 그러면 틀린 거고 매우 나쁘다 그러면 틀린 게 되죠. 그러니까 3등급은 맞았는데 옆에다 이상한 말을 써놓으니까 갑자기 맞게 해주려다가 그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수들이 채점을 하니까 서로 토론은 하지만은 답에 의존해서 채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썼는데 혼자 그렇게 썼으면은 그건 불이익을 당하죠. 많은 사람이 그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왜 답이 이렇게 나왔을까 그래가지고 회의가 열리긴 하는데 100명 중에 1명만 그랬다. 그러면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걸 인지하고 있다면 회의가 열릴 수 있지만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손해볼 짓은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최소 공정력 지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최소 공정력 지수는 치우침을 고려한 공정력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CPK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뜻이 다른데 그냥 같다고 지금 보고 시험 문제가 학교에서는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같다고 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실무교육을 할 때는 그 차이점을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CPK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문제 요구상. 그럼 CPK를 구하라면 뭘 얘기하냐면은 결국 이 X바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X바의 위치는 여기인데요. 대략적으로. 뭐 최빈수가 되게 평균치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거리가 이쪽이 가깝죠. 실제로 이 값이 X바가 9.993이에요. 그러면 가운데가 얼마냐 하면 9.95거든요. 9.95가 여기에 절반이죠. 그러니까 19.9니까 9.95 절반 맞죠. 근데 지금 현재 9.99니까 얘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한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CPK는 CPU로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CPU나 CPL 중에서 작은 값이 CPK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CPK는 원래는 이렇게 수식을 써줘야겠죠. CPU와 CPL 중에서 CPU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CPK는 바로 답을 쓰면 됩니다. 이 과정도 안 써도 되고요. 그냥 바로 CPU로 쓰면 돼요. U-X바 나누기 3시그마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얘가 G 값이죠? G 나누기 3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즉 규격 상한을 무시하라. G 값이죠. 그 무시를 3으로 나누면 CPK가 됩니다. 자, 그냥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쓸 필요 없어요. 규격을 상한을 무시하라. 10.2 빼기 9.9993 3 곱하기 S가 0.09465다. 그러면 0.70684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간단한 답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채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요? 평가. 평가. 항상 이게 보면 평가가 있어요. 공정능력을 평가하시오.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한 거하고 똑같아요. 좀 이상하죠? 6, 7과 1, 4니까 또 3등급이에요. 3등급이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뭐 하자는 짓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 무조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험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1보다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변동계수는 뭐 그냥 X바분의 S니까 다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수와 통계량 그 두 가지가 문제 전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확률과 확률분포인데요. 3번 문제죠. 이건 이제 일반적인 집합 문제인데요. 독립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유달리 잘 나와요. A와 B 두 개의 연속 공정이 이루어지는 제품 공정에서 A 공정의 부적합분율이 5%다. 그러니까 결국은 A의 불량률이 5%고 B의 불량률이 3%인데 이것이 결합을 하는데요. 공정이 A와 B가 있는데 얘들은 서로 독립이에요. 서로 이 독립일 경우에 전체 불량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PA가 있고 PB가 있는데 불량률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P로 프로 A와 B의 합집합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당연히 A의 불량률 플러스 B의 불량률 마이너스 A와 B의 불량률의 고집합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불량률이 0.05 B의 불량률이 0.03이죠. 망할 회사의 전형이죠. 근데 이제 이게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독립은 이게 뭐가 돼요? 곱이잖아요. 곱. 그러니까 0.05 곱하기 0.03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0.0785가 되죠. 뭐 이것을 푸는 문제가 나온 건데요.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좀 많이 나오고 점수 배정은 3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문제 점수가 지나치게 높은 점수로 돼 있을 때 이런 문제가 하나씩 나오죠. 이건 뭐 단발성 문제니까 3점도 사실은 많은 거죠. 하여튼 이런 공정 문제가 나오고 뭐 양품을 더 극복하고 이러면 무조건 독립이라는 관점이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2020년도 프로구단 드래프트에 응한 종목별 선수에 대한 선발 결과이다.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위해 축구선수 한 사람을 임의로 뽑았다. 자,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축구선수 한 사람을 임의로 뽑았다는 얘기는 현재 축구선수하고 야구선수가 있는데 얘만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으로. 그러니까 분모가 축구선수로 갑자기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선수가 이게 이제 드래프트에 선발된 사람이죠. 네, 선발되었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축구선수를 뽑았는데, 이런 얘기죠. 축구선수 중에서 드래프트에 선발된 자. 뭐 이런 뜻이 되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뜻이 됩니다. 프로 축구선수 중에서 드래프트 선발자. 이렇게 되니까 프로 축구선수 분의 프로 드래프트 교집합 축구선수. 이런 형태의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론대로 풀면 축구선수가 420명이니까 600명 중에서 420명이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와 축구선수의 교집합은 7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70명이니까 이건 600분의 70명이 돼서 약분하면 420분의 7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게 돼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사실은 할 필요가 없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상식대로 풀면 돼요. 축구선수를 뽑았다. 420명. 이 선수 중에서 드래프트 선발전을 구하시오. 70명. 그냥 이렇게 답을 써도 간단하게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0.166667이다. 물론 여기도 같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법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원칙이겠지만은 뭐 이런 형태를 밟지 않아도 식답이 있으니까 이것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쉽게 하세요. 뭐 굳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공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률 문제에서 도수표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베이시안 정리 아니면은 그 다음에 기대값에 관한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단골 문제라고 해야 되는데 베이시안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 유튜브 본론에서 처음에 교육했던 서류 오류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1종 오류, 2종 오류 또는 오진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검사원의 검사 능력은 1종 오류가 15%다. 알파, 그러니까 좋은 노트를 불합격시킨 거예요. 1종 오류가 15%라면 좋은 노트를 불합격을 시켰으니까 양품을 불량이다 이렇게 판정되는 경우가 15%란 얘기고요. 2종 오류가 25%다 그러면은 불량을 양품이라고 하는 경우가 25%다. 이걸 캐치를 잘해야죠. 1종 오류, 2종 오류부터. 그래서 1종 오류, 2종 오류가 뭔 말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정의 불량률이 3%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공정은 현실적으로 양품이 있고 불량이 있는데 양품은 97%고 불량은 3%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검사원이 투입될 거예요. 검사원이 투입이 되는데 불량으로 판정한 제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량으로 판정한 제품이 그러면 이건 여기서 불량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0.97 중에서 불량이 0.15가 되고요. 얘는 0.03 중에서 양품이 25%니까 0.75가 되죠. 자, 이걸 계산하면 얘는 0.1455가 되고요. 얘는 0.025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이제 간단해진 거죠. 전체 분량이 두 개 다 합치면 되거든요. 0.145 플러스 0.0225인데 이 중에서 분량이 아닌 것은 이쪽이죠. 0.145 이쯤 되면 검사원 맞아 죽겠네요. 값은 0.86607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풀어가는 과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특별하게 공식을 이용하지 않았죠.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이 조건부 확률 문제는 처음부터 이론 때 설명드린 대로 공식 외우는 게 더 어려워요. 공식 외우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냥 편안하게 상식적으로 계산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풀어놔도 공식 하나도 안 써도 틀렸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디 계산 과정을 쓰시고 그랬지 공식을 쓰고 답하시고 그러지는 아니에요. 계산 과정 쓴 거고요. 흔한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번 이론책에 나와 있는 문제죠. 어느 세차장에 일요일 오후 2시와 4시 사이에 세차 서비스를 받고 가는 차의 수를 세차 서비스를 받고 가는 차의 수가 확률 변수 X다. 결국은 이게 이제 세차 서비스를 받은 차량의 대수죠. 2시간 동안. 그래서 5대부터 9대까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때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그럼 각각의 확률 PI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가와 분산을 구하시오. 이건 기대가와 분산을 구하면은 먼저 첫 번째는 EX를 구하는 거니까 EX는 아시다시피 X에다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5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에 6 곱하기 3분의 1, 7 곱하기 4분의 1, 8 곱하기 6분의 1, 9 곱하기 12분의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6.66667이 됩니다. 그 다음에 VX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VX를 구하려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죠. VX를 곡사해지니까 VX를 바로 구하지 말고 EX제곱을 구해요. 그럼 이제 시그마 X제곱 PX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시그마 X제곱을 모르면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25, 36, 49, 64, 81이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되니까 문제지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25 곱하기 6분의 1, 36 곱하기 3분의 1, 땡땡땡, 81 곱하기 1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냐? 괜찮아요. 과정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일단 쓰면 되는데, 그러면 45.833333이 되죠. 그러면 VX는 이거는 EX제곱 마이너스 EX의 제곱이다. 이건 알고 계신 거죠? 네. 무조건 알아야 될 게 뭐라 했어요? EX제곱은 뮤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이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거니까 빼 넘어가면 저거죠. 그러면 이제 45.8333에서 6.667을 제곱을 빼면 VX가 되겠죠. 1.38884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EX하고 VX까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이제 돈을 이제 받아야죠.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세차장 사장이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수당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EX 플러스 5불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종업원의 기대 수익을 구하시오. 기대 수익은 돈이니까 EGX가 됩니다. 기대 수익이 돈인데 결국은 이게 돈이 얼마냐면 EX 플러스 5니까 이 EX 플러스 5가 되는데 EX는 가감승제가 이루어지니까 이 EX 플러스 5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 EX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6.6667 플러스 5 그러면 기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18.33333불이 되겠네요. 답이 4불로 계산이 나오니까 4불로 해도 상관은 없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7번 문항입니다. 확률 변수 XY는 각각 NX가 13, 3제곱이고 NY는 15, 2제곱을 따른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대가 문제죠. 기대가와 분산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 본문에 있었죠. 본문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 비슷한데 그러니까 한번 공부하신 분은 저거 할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구해야 돼요. 이것도 틀리면은 이거는 0점이나 다름없습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기대가와 분산을 구하시오. 이지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지
그러면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인데 이건 틀리면 안 돼요. 그냥 가감승제아니에요. 2 곱하기 13이죠. 3 곱하기 15죠. 플러스 4. 못 알아듣시면 이거 다시 본문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리고 VG. 이것도 뭐 문제라고 할 수도 없죠. VEX 마이너스 3y 플러스 4인데 얘는 있으나 마나 돼지꼬리 땡겨야죠. 이거 상수는 무조건 날아가니까 VEX인데 독립이라 그랬죠. 독립. 우리는 독립 되게 좋아합니다. V 3y다. 독립이면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4vx 9vy다. 물론 요건 안 써도 돼요. 여기까지 놨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4 곱하기 3의 제곱 9 곱하기 2의 제곱은 72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문제는 7번의 2번 문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분산이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공분산이 존재를 하게 되면 시험 문제가 이게 3, 4년에 한 번씩 뜬금없이 떨어져 나와요. 지금 보면 10년에 나왔고 15년에 나왔죠? 나올 때 됐죠? 한 번 나오면요. 이게 18년인가 또 한 번 나왔을 거예요. 한 번 나오면 전부 다 틀리 9점짜리로 나와요. 하나에 3점씩. 이거 틀리면 완전히 재산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야소리도 못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상관관계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가 코베런스 문제인데 그 코베런스 문제를 모른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비열기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거의 잘 안 가르치니까 시험 문제가 이게 난제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제일 쉬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무조건 옛날 흘러간 공식 제가 때려가지고 외워야 된다는 거 이거. 이거는 무조건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이 공식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x 하나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ux의 제곱이고 얘는 시그마 xx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되게 써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y로 바꿔치기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xx니까 이 xy ux 제곱이니까 ux uy 시그마 xx니까 시그마 xy라고 하나 써놓으면 공식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옆에 시험지 여백에다 이렇게 써놓고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컨닝 아니잖아요. 자기 거에 자기가 컨닝하는 건데 뭐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면은 이 공식 안 외워도 이것만 알면 이건 외워지죠.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죠, 뭐. 첫 번째, 1, 2xy를 구하시오. 풀었잖아요. ux 곱하기 my 13 곱하기 15 시그마 xy가 마이너스 5네요. 그러면 190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vex 마이너스 y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코베리언스가 0이 아니거든요. 이거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건 배웠잖아요. vex 플러스 vy 마이너스 2 여기도 또 계수가 있네요. 곱하기 2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그마 xy 이렇게 되죠? 2배 계수 AB 곱이라는 거 아시겠죠? EAB 코베리언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VEX니까 4 곱하기 VX는 얼마죠? 3의 제곱 얘는 계수가 없죠? 그러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시그마 XY가 또 마이너스 5래네요. 이게 또 마이너스 5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60이 됩니다. 세 번째, 코렐리레이션. 상관계수죠? 이건 어떻게 돼요? 코렐레이션은 알잖아요. 시그마 XY 나누기 시그마 X, 시그마 Y다. 제가 얘기했죠. 상관계수 할 때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끼리, 분산은 분산끼리, 제곱합은 제곱합끼리, 밑에는 대신 루트 씌우고. 이거는 상관없잖아요. 두 개, 하나. 두 개 맞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거든요. 실제로 공식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마 XY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죠? 시그마 X는요? 3이죠. 시그마 Y는 2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0.83333이 됩니다. 자, 문자 그대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면 게임 끝이고요. 여기서도 제가 이거는 원래 공식이 이거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이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원칙보다 강한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이해하고 원칙대로 가는데 더 훈련이 돼야지 공식 외워가지고 찍기식으로 공부하는 공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공 파이팅!